코로나19 유행을 잡기 위해 모임 인원과 영업 시간을 줄이고 또 방역 패스까지 도입한 이른바 3중 빗장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부메랑이 된 방역 강화 조치로 연말연시 사회 분위기는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 유행을 잠재우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첫머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방역 강화안이 3중 빗장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이 정도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요? 지금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46일 만에 이제 문을 닫고 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방역안이 이제 혼합된 이게 자물쇠를 3개 잠근 네.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데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의 기본은 이 접촉의 빈도와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적 모임 인원을 줄였죠. 그것은 이제 접촉의 빈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접촉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촉의 빈도나 시간이 늘면 감염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니까요. 여기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했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 더 방역 패스를 추가했습니다. 네. 방역 패스는 사회적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중요한 방역의 한 수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3가지 수단을 모두 활용함으로써 이 4차 대규모 유행을 잡아보자 이런 것이고요. 이거의 전체적인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46일 동안 우리가 발생의 주요 지표를 꼽고 있는 사망자는 2배 가까이 늘었고 네. 위중증 환자는 3배 가까이 늘었고 확진 환자는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만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단기적 일상 회복을 이란 틀 안에서는 도저히 이 확산세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방역 역량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어렵게 시작한 일상을 멈추는 불가피한 조치를 강행했지만 전문가 평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비교적 박합니다. 이 정도 조치로는 유행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조치는 많은 전문가들이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확진 환자가 7천 명을 넘어서 10,000명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단기간에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해서 이 유행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유행은 이제 4번째 유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번째 유행이 지난 연말에 시작이 됐는데 이 유행이 확실하게 유행을 끝내지 못한 채 다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그래픽을 보면 3차 유행 때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가 그것이 줄어들었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1,000명에서 2,000명 사이를 유지하다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 환자가 5,000명, 6,000명, 7,000명 느는 동안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 한다는 것,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이게 2주 만에 될 것이냐. 일단 지금 강력한 그 방역 강화안이 시한을 2주로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지역 사회에 침투할 만큼 했다. 네.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검사량 자체가 유행이 시작되기 전보다 한 2배 정도밖에 늘지 않았는데 환자 수는 4배 이상 늘어났단 말이죠. 그만큼 지역 사회에 엄청나게 침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주, 그러니까 16일 안에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현재 지역 사회의 전파가 평소보다 유행 전보다 1,000여 배 정도 더 퍼져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감소세가 돌아서더라도 그것이 2주 안에 되기는 매우 어렵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의 파도 자체가 워낙 크거든요. 이 정점에 올라오는 7,000명이 정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상당히 높은 지점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고 네. 이 감염병의 유행 곡선을 보면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수록 그것이 하락하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어느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보장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주 내에 일상 회복을 시작할 정도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치는 2주에서 끝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2주가 또 연장이 돼서 4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한번 일상 회복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방역에 대한 피로감이 급속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방역 조치가 무용지물이 되게 되고 그러면 다시 4차 유행이 잦아들기 전에 다시 5차 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 파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고 더 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의 유행이 상시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고강도 정책을 내놓는 대신에 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네.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 전체적인 조치가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손실 보상안 역시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이제 적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반발도 그만큼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역에는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뭐 16일이라는 시간 자체도 짧고 또 시기 자체도 비교적 늦었고 또 거리두기 수용성이나 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 등에 대한 뭐 아쉬움을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자, 다른 방역 방안은 어제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학생 등교 수업 조정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네. 되는데요. 어렵게 되돌렸던 전면 등교 수업이 다시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수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학생들 이제 학교가 전면 수업을 한지 이제 불과 뭐 한 달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네.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아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입장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등교 제한 수업이라는 게 학생들의 그 공부하는데 상당히 그 나쁜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예. 그런데 다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에 이제 과대 과밀 학급, 그러니까 하루 우리나라는 모든 학교의 교실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얘기하는 1.5m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한 반에 24명 이상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반에 28명부터 30명 넘는 학교, 이른바 과대 과밀 학교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우선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정도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학년에 따라서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대신 이제 나머지 뭐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학교들, 그다음에 과대 학급이 아닌 학교는 가능하면 이제 전면 등교를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아쉬움이 많게 됐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12월 이제 말로 가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초등고등학교의 방학 일정을 보니까 다음 주에 방학하는 학교가 절반 정도 되고요. 예. 이번 주부터 방학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피해를 보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대체 수업 같은 것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학생들이 받을 피해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은 것이 그나마 시기적으로는 좀 다행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새로운 방역안 가운데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적 모임이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헷갈리기 쉬운 내용도 좀 잡아주시죠. 네, 사적 모임 얘기하니까 어떤 것이 사적 모임이고 어떤 것이 사적 모임이 아니냐 뭐 이런 예.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동창회, 동호회, 그다음에 회식 있지 않습니까? 네. 직장 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카페에서 만드는 모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친목 모임, 개 모임, 집들이, 신년회 이런 것들이 다 사적 모임입니다. 예. 이 사적 모임은 4명까지밖에 참석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이전에는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는 4명이 모이더라도 1명 정도는 그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규정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 맞지 않은 사람들은 그 미접종자는 참석 4명 포함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식당에 만약에 가서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사적 모임의 인원에 늘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네.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다중이용 시설의 종사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골프를 칠 때 사적 모임이기 때문에 4명이 치잖아요. 그럼 캐디가 포함됩니다. 네. 그럼 5명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골프를 치는 4분과 캐디 1명은 같이 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인데 예외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는 사적 모임에 4명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손님까지 합쳐서 4명이 돼야지 그 유흥업소 종사자를 포함해서 5명이 되면 그것은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회사 구내식당은 어떻게 하느냐? 회사 구내식당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회사 구내식당은 사적 모임에서 뺐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내 구내식당은 밖에서 먹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헛갈리하시는 것이라서 제가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준이 다 다르군요.
자, 다중이용시설 출입 인원과 시간도 이 시설별로 좀 복잡해서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내외 스포츠 경기 출입 인원이 어떻게 다르고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은 먹을 수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극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예, 있구나. 예. 이래서 굉장히 이제 반가워들 하셨죠. 그 다음에 야구장에서 뭐 백신만 맞으면 치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좋아하셨는데 이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아. 이것은 다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로 다 연기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기장에서 뭐 음식을 먹는 건 이제 안 되는 어떤 모임, 어떤 다중 이용 시설에서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제외하고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요. 네. 그건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외 스포츠 경기가 있고 실내 스포츠 경기가 있죠. 네. 지금은 겨울이라서 이제 실내 스포츠 경기가 많은데 실내 스포츠 경기는 방역 패스를 적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신 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내 스포츠 경기는 실외 스포츠 경기보다 밀폐된 곳에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실외 스포츠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용 인원의 절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접종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모든 분들이 접종을 한 사람들만으로서 공간을 꾸리게 되면 100%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네. 그런 걸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원이라든가 직업훈련소에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숙박시설. 이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번 조치에서는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음식 섭취는 예외 없이 불가능하고 또 실내외 스포츠 경기는 방역 패스 여부에 의해서 갈린다는 것을 네, 짚어주셨습니다. 자, 종교시설 얘기도 해봐야겠죠. 이번에 큰 폭으로 좀 조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초에 발표됐을 때 종교시설이 포함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왜 종교시설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문제 제기했는데 네. 방역당국이 바로 그 다음 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조금 좀 강화가 된 편입니다. 그래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 네. 미접종 그러니까 예배를 볼 때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이 포함되면 실내 정원의 30%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50%였는데 30%로 줄어들었고요. 접종 완료 그런데 그 인원은 299명 이상은 안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주 큰 교회가 뭐 예배당에 몇천 명이 모일 수 있다 하더라도 229명까지밖에 모일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이 되게 되면 그 인원 제한은 없지만 70%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 모두 접종하신 분들만 간다면 7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차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모임은 사적 모임에 간주를 해서 소모임 인원도 축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모임이라는 게 뭐 성경 공부하는 모임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뭐 구역 예배도 있고 행사를 준비하는 모임 이런 분들도 다 접종 완료자만 4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시고 역시 음식을 먹는 것은 안 되고 통성 기도도 금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종교계에서 하는 행사나 집회 이런 것들은 일반 행사와 집회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네. 자,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도 짚어봤습니다. 자, 코로나19에 감염된 뒤에 이제 위중증이나 사망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걱정스러운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사망하신 분들을 바로 이제 화장하는 바람에 유족의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방역 당국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선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2년이 이제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한 지 많은 그 장례식장을 가봤는데 공통적인 유족들의 슬픔은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은 임종 순간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도 뵐 수가 없었다는 분들을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시는 그런 유족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것이 별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그 2월에 장례 관리 지침이라는 게 개정이 됐거든요. 네. 그때 그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화장 원칙이라는 게 정해진 겁니다. 그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걸로 이렇게 이제 원칙이 정해졌는데 이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가이드라인을 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는 시신으로부터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하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유행성 독감 그런 시신은
그 감염이 가능한데 그 네. 외에 어떤 전염병은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인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일단 화장을 했다는 것이죠. 돌아가셨는데 그 체액으로부터 감염됐던 어떤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규정을 바꾸겠다 지금 얘기를 했고 아마 조만간에 선화장 후 장례의 원칙은 깨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자, 백신 관련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 환자가 줄지 않으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이제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신 제조 회사에서 5세 이하의 어린이 임상 시험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세계적인 백신 회사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그 어린아이들의 백신 접종을 연구를 하고 임상 시험을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5살 이상에서는 거의 다 그 효과를 만족할 만한 효과를 다 거뒀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도 5살에서 11살의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밑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화이자에서 2살에서 4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은 10마이크로그램을 한 번에 주사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3마이크로그램을 주사를 했는데 네. 2번을 놨는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항체 형성이 그 윗 나이 때보다 형편없이 적게 나왔다는 네네.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좀 난처한 그 상황에 빠진 것이고 그래서 3번을 접종할 것인지 접종량을 늘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화이자에서는 내년 2분기쯤에는 아마 그 5살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아마 긴급 승인을 신청하는 그 일정 자체는 잡아놓고 있는데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조만간에 5살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종을 할 것인지 어떤 용량을 접종할 것인지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밀한 연구와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